국내 신규 확진이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 정책을 내놨는데요. 네,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백순영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육부의 발표가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 개학을 미뤘습니다. 이전의 분위기상으로도 좀 불가피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 온라인 개학을 또 하게 되고요. 이게 좀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조짐을 교육부의 발표에서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이었다고 보십니까? 예상되었던 일이고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중3하고 고3 급하기 때문에 먼저 온라인으로 개학은 하지만 실제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은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왔다 갔다 하는 100명 정도의 수준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더구나 해외에서 오는 그 유학생들 귀국이 많아지고 해외에서 상황이 굉장히 악화돼 갖고 환자 수가 많아지는 이 유입 이것들을 다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만 봐도 0명이라고 하면서도 해외 확진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금 과연 0명이 되었을 때 한 명도 안 나왔다고 그랬을 때 지역사회 전파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즉 무증상 감염인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진단검사로는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나라에서들도 지금 개학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학이 과연 얼마나 연장될 수 있느냐 또 연장했을 때 개학을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옆에 정앵커도 그렇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완전하게 개학을 해도 된다 이런 기준은 좀 어떤 걸로 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건 기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겠죠. 지금 학교 안에 교실 안에서 만약에 감염이 일어난다면은 그 학생들은 거의 증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또 어린 학생인들 경우는 부모한테까지 감염이 돼도 그 증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다음에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서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감염원을 찾으려면 전혀 찾을 수도 없고 이미 지역사회 확산이 많이 퍼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지역사회의 재확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수하면서 개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서도 개학을 일단 했는데 유치원 학생들이 감염이 되었을 때 그 유치원 선생님은 감염이 되었지만 학생들 사이에는 증상이 전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염이 확산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양해할 수 있느냐, 또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를 통제할 수 있느냐, 또 여러 다른 문제들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아마 개학 시기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이런 개학도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집에만 학생들을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학원들은 또 일단 문을 휴업을 했다가 다시 문을 연 학원들이 서울 시내에서만 10곳 중에 8곳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학원에서의 감염 사례가 실제로 또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만 이 문을 닫는 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당장 이 온라인 개학만 해도 그럴 부분이 있는 것이요. PC방에 갈 밖에 없는 학생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거든요. 컴퓨터가 없으면. 집에 컴퓨터가 있어도 아마 어머니한테 나 거기 가서 공부하겠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게임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학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부모님들은 학원에라도 보내라고 하겠지만 실제 지금 학원에서 강사 선생님이 감염되었을 경우, 확진되었을 경우 그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가격리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다가 학원의 그 문제는 장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 그 주변 환경들이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 학교보다 더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학원 단위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보다는 좀 폭발력은 덜하죠. 그 공포감은 덜하겠지만 실제로 학원이 훨씬 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소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원에서 얼마나 과연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소독을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마스크를 쓰고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어린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답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예.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양쪽이 다 계약을 하든 하지 않든 어디선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조치, 자기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대구 제2미주병원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확진자가 130명을 넘으면서 지금 한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수로는 가장 많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요양병원에 방문한 사람 중에 이후에 확진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대구 의료원에서 넘어온 6명의 환자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가 초기에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즉 96명인가 되는 3명 빼고는 다 감염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도 사실은 감염원 자체는 잘 파악이 안 됐었어요. 물론 그 의료진이라든지 관계자들을 통해서 들어왔겠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취약 지역에 있어서 감염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밝혀내기도 어렵고 예. 또 폭발력이 굉장한 것이 그 안에 면역이 부전되어 있는 환자들이 장기간 입원해 있기 때문에 감염도 쉽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치사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치사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처음부터 대남병원부터 시작해서 요양병원 또 이런 정신과 폐쇄병동 계속 수도권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3월 초에는 한 0.5% 정도 되던 치사율이 지금은 1.6%를 거의 넘어가는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지금 환자들이 그 대구 경북 지방의 의료 공백 일대에 또 치료 시기를 늦어진 환자들도 상당히 중환자로 많이 가 있고 해서 결국은 확진자 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지는. 네. 하지만 완치율 또한 높아지고 있어서 희망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다 보면은 그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이런 감염은 철저히 근본적으로 전수조사가 되고 그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규칙을 지켜야만이 이거 막을 수 있는 것이지.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또 그게 대구 경북 지역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볼 때 전수조사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역 수칙, 보건 수칙은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대구 대실요양병원과 그리고 제2미주병원이 합쳐서 확진자가 228명이 현재까지는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여기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게 현장의 전언인데 그렇다면 이 대실요양병원에 3월 2일 날 첫 번째 증상을 나타낸 환자가 나타났고 증상이 있었고 이게 16일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은 그 병원에 정신병원에 제2미주병원 그 관계자들은 전부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그 환자들을 전수조사하지 않은 이유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음성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염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이 음성이 나온 이후에도 지역사회와 특히 대구 지방은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지역사회 그 양성률이 상당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관리가 잘못돼서 환자들이 한 명만 감염이 된다고 그러면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뭐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충분히 봤었고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계속 그랬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진단이 언제 나왔느냐, 증상이 언제 나왔느냐 이런 문제보다 더 앞서서 예. 증상이 없는 무증상으로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폐쇄병동 이거 굉장히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전수조사도 하고 최대한 방역을 해야 한다는데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좀 방역 당국에서 특히 지자체에서 계속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되는 시설로 보입니다. 병원 내 감염 문제가 비단 뭐 대구뿐만이 아니라 의정부에서도요. 의정부 성모병원에 이 보름 동안 입원했던 환자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간호사나 간병인까지 해갖고 한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500명이 넘는 전 직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병원이 내일부터 처음에 응급실을 폐쇄를 검토를 했다가 병원 전체를 내일 폐쇄를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 부분들도 역시 병원 내 감염이 초기에 우려했던 상황들이 각 지역별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뭐 제가 하여튼 근무하는 기관의 병원이고 저희 대학의 부속 병원인데 처음에 은평성모병원에서 이송요원이 처음에 감염이 되고 그 이후로 몇 명의 환자들이 생겼었는데 네. 잘 제압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경우도 상당히 그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것이
입원을 하셨는데 원래 전원돼서 오셨고 그렇죠. 예. 네. 그 이후에 감염된 것도 간병인도 많고 이 간병인이 사실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 파송업체에도 전화만 하면 항상 오시게 되고 예. 또 간호사, 뭐 환자도 한 명 이렇게 여러 명이 지금 감염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노출이 됐었느냐. 뭐 한 보름쯤 되셨다고 그러니까 이 감염은 처음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이후에 얼마나 노출이 됐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감염이 됐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원내 감염의 이 위험성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시피 의료진이 감염되면 여러 환자들한테 감염시키고 네. 또 환자들은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게 많은 상황인데 아마 이거 정형외과 병동일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병동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정형외과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노령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 환자도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장기간 입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원내 감염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입원을 할 때에는 진단검사를 받았을 겁니다. 네. 보통 우리 요새 어떤 병원인지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음성이다 하는 것을 바꾸서 입원을 시키는 그렇더라고요. 상황인데 예, 그 이후에 사실은 전후 관계가 확실치는 않을 것 같아요. 과연 간병인이 먼저였는지 이분이 입원하면서 무증상으로 혹은 바이러스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음성으로 나왔는지 그 부분은 아직 보도를 보면 확실치는 않지만 네. 일단 원내 감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더구나 수도권의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의정부인 경우에 있어도 경기도의 아주 큰 병원인데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 전체 병동을 폐쇄하겠다는 판단은 좀 잘한 것이다. 그거는 예. 어쩔 수가 없겠죠. 예. 전 병원을 폐쇄를 하고 일단 전수 검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확인됐는지 그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내일부터는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하게 되는데 뭐 실제로 하게 되면은 뭐 시설 관리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자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있을 것인데 좀 특히 어떤 부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숫자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6천 명 이상이 입국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할 것이고 또 장기 체류자인 외국인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 숙소가 분명히 거처가 있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제 단기 체류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아마 수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단기 체류하기 위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라고 그러면은 실제 어떤 목적으로 오든지 굉장히 입국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거든요. 또 내국인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결국은 이게 외국으로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외국에 네. 일단 출국을 하게 되면은 들어와서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자가격리해야죠. 때문에 뭐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지만 또 외출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아마 숫자는 점점 줄어들겠지만 지금 마련해 있는 병상이 1,6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뭐 예. 병상이라고보다는 격리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1,600개라는 것이 모자랄 것이냐 적정할 것이냐.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6천 명 정도 되지만 대부분은 자기 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기 숙소에서 자가격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로 체류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줄을 것인지 줄기는 분명히 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이후에도 이런 우리나라 국내 내국인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해외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면은 일시적으로는 입국 금지까지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치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했었고 또 1,600병상이 모자라면 더 늘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 들어온 여러 가지 소식 중에서요.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저는 있었는데요. 이게 보건당국에서 완치자들, 퇴원한 사람들의 그 혈장을 회복기의 혈장을 가지고 코로나19 치료제에 치료를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항체가 형성된다는 점을 거기서 착안을 해갖고 완치 환자의 그런 혈장을 주입해서 저항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지금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지침들이 좀 만약에 이게 실행화가 된다면 좀 여러 가지 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요. 메르스 때에도 그런 치료 효과를 봤었다는 보고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중국에서도 이번에 중국에서도 그런 네. 혈장 치료 같은 것들을 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그 완치된 환자들의 건강한 혈장을 기부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원 자체가 한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 그 항체만을 뽑아서 증폭을 시켜서 이 환자한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임상 지침을 마련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항체를 줘야만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임상 시험하는 상황이고 이 기술적으로는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뮤노글로불린 G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리하고 증폭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환자한테 사용해서 쓸 때에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혈액형만 같으면 바로 혈장을 주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건 응급 환자일 경우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과연 얼마나 그 중증 환자한테 이 혈장을 줬을 때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이것들은 아마 지금 임상 시험으로 증명이 돼야 할 것인데 뭐 중국의 케이스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치료 방법들을 더 개발하고 좀 더 정교한 방법으로 면역 항체를 중화 항체를 얻을 수 있고 또 이것들을 상용화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가 있는데 예. 이런 거를 그 능동 면역이 아니고 수동 면역이라고 그러고 다른 질병에서도 가끔 쓰기는 하는데 예. 상당히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임상 실험 결과는 상당히 기대는 되지만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완치자가 꾸준히 늘어서 5천 명을 넘어섰는데 완치되고 나면 끝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곳곳에서 재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된 후에 뭐 따로 자가격리 기간을 늘려야 하는 거 아니라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예외 상황이 자꾸 나와서 그런 건데요. 예. 일반적으로는 모든 바이러스는 일단 감염이 되면은 항체가 생기고 그거는 중화항체라고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감염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네. 지금 이 신종 바이러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역학 데이터가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사실 항체라는 것이 항상 우리 몸에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어렸을 적에 엄마로부터 수직 감염이 됐을 경우는 바이러스는 계속 있는데 항체가 제대로 생기지 않아서 평생을 바이러스를 갖고 가야 되는 환자들도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이런 예. 바이러스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한번 감염되면은 증상이 없어지면서 내 몸에는 항체가 생기고 다시는 똑같은 바이러스엔 감염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물론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 갖고 코로나 20 같은 게 나오면 이건 재감염이라 다른 얘기입니다만 재확진이라는 의미는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굉장히 적게 남아 있어서 그 키트 갖고서는 진단 방법으로는 검출이 되지 않다가 네.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더 많이 검출이 돼 갖고 재확진이 되는 게 대부분 많은 케이스고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경우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이 사례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상당히 감염이 된 후에 3주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가질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어서 예. 이런 부분에 예외를 가지고 우리가 감염된 후 3주를 더 늘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1, 2주 정도는 자가격리 수준에서 좀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로 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5일까지로 시한을 잡은 게 당초 초등고 각각 학교들의 개학 시기인 6일과 맞물려서 좀 이렇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인자 5일이 지나고 나서 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어떤 수위를 계속 또 이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로 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좀 낮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게 지금 6일 날 결국은 개학을 좀 못하는 상황이고요. 예. 이거를 더 뭐 생활 방역이냐, 뭐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너무나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이런 것들 하면 국민들의 피로감 또 날씨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밖에 많이 나가고 싶어하는 것들 또 개학을 했을 때의 문제는 사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개학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예배들 안 드렸지만 예배도 한다고 그러고 다른 모임도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고려를 하면은 지금까지의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는지 이건 어느 순간인가는 좀 완화가 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맞게끔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죠. 예. 네, 그 미국 상황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미국 지금 16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천 명을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좀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고 계시나요? 뭐 어제 같은 경우 500명이 사망했다고 그러고 네. 또 그 NIH의 디렉터를 하시는 그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님이신 안소니 파우치라는 분은 10만 명, 20만 명 정도가 뭐 사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잘 대응을 해야 그 정도일 그것도 거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수백만 명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것은
잘 한다는 얘기는 방역이 잘 돼야 한 의미거든요. 예. 방역이 안 되면 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상황인데, 근데 미국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시면은 그 공원 같은데 야전병원 같은 거 만드는 것이라든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 인공호흡기를 10만 개를 만들라는 이 단위 자체가 다른 가용 자원이 다르거든요. 또 의사들도 미국의 모든 곳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 하면은 자원을 해달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모일 수도 있고 임시 병상도 그렇고 또 약제라든지 치료약품 보호구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쏟아부을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해서 어느 정도 방역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이 지역적으로 뉴욕 같은 데에서 벌써 의료 공백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병원을 가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인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교민 학생 하나가 병원에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한 케이스가 벌써 생겼거든요. 네. 근데 뉴욕인 경우는 더 심각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취약 지역, 노숙자라든지 뭐 마약 중독자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은 네.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환자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미국의 모든 그런 가용 자원들, 뭐 군대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기지 안에도 병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병원선이라든지 뭐 베테랑스 하스피털이라고 그래갖고 퇴역군인들을 위한 병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가용해서 쓴다면은 어느 순간인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도 정점으로 계속 가고 있고 이것이 뭐 한두 달 안에는 이 꺾이기야 하겠지만 실제 사망자 또는 확진율이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이 해결되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로 한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의 백순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